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원래는 저희가 좀 잡은 주제가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액티브로 꾸리고 장애가 나더라도 무중단을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거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지난주 SK 데이터 센터 쪽 안타까운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좀 멈추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재해복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재해복구에 대한 불편한 짓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쿠버네티스도 지금 그 재해복구 구성이나 백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2군데 정도 구축을 완료했고 올 또 하반기에 또 2군데 추가로 이 쿠버네티스 DR을 구축하는 곳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DR을 뿌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 김범수 과장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액티브로 구성하고 재해가 났을 때 서비스 중단 없이 어떻게 재해복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해복구에 대한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해가 났는데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건들이 이제 몇 건 있었습니다. 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한 6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에 일어났던 그 화성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도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좀 큰 인명피해가 났었었죠. 자, 이 재해로 인해서 IT 중단은 늘 반복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99년 멘텍 입사했을 때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서버 이중화나 재해복구 관련 솔루션을 주로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늘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기억에 남는 거를 본다면은 옛날에 이제 2021년 농협 그 사태가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재해복구 센터가 가동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그 계정계들 전부 다 복구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ST에서 과천센터가 또 한번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재해복구 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때 그분께서 이제 쓰러지지 않았다면 좀 큰 해고 참사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예. 그리고 2018년도에 KT 아현지사가 또 물론 여기는 이제 통신 쪽 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재해가 발생했었는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SK 센터 화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쓰는 채팅, 카카오톡 안 되고 카카오페이,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야 이거 재해복구 중요하다, DR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즉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 실제 이런 재해가 나게 되면 특정 집단과 특정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특정 그룹이나 이런 데에 대한 피해만 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발생했던 사고는 전 국민이 다 쓰는 이런 툴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우리가 임팩을 받았던 거다 보니까 더욱더 좀 많이 회자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왜 IT 재해복구에 인색하고 재해복구는 왜 작동을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이 재해복구에 대한 투자가 정말 인색합니다. 인색한 그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 비용이에요. 너무 많이 이제 비용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센터만큼 재해복구 센터도 꾸려야 되고 주센터의 서비스만큼 재해복구 센터를 100% 갖추려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재해복구 센터가 작동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재해복구 센터를 뿌리고 중요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일부 서비스만 재해복구 센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복구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가져다 보니까 재해복구 센터가 좀 작동하지 않는 이런 일들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만 운영하기도 힘든데 센터를 2개, 3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변화가 발생했을 때마다 항상 동결을 맞춰야 되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로 재해복구 센터 수산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운영과 구성 때문에 많이 좀 인색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의구심입니다. 과연 저거 진짜로 복구가 될까? 실제 그 복구 안 된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해복구 이거 무용하네. 이거 이런 일들이 이제 늘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업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복구가 100% 되면 되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발생했던 이 사건, 사고들을 보잖아요. 복구가 안 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글로벌리 베타뉴스에서 나온 이 통계치입니다. 백업 데이터의 복구 실패율은 한 40% 이릅니다. 즉 60%만 복구가 되고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를 한 다음에 업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무 복구까지 가보니까 70%가 복구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도 동기화가 안 돼 있고, 과거 데이터가 이제 재복구 센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애플리케이션과 환경들이 계속 패치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주센터는 변경이 발생을 하는데, 이 변경군이 백업센터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백업본과 재복구에 소산된 환경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냐,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 자체도 건성건성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복구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와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긴급할 때 에이스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서비스 복구는 늘 부담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 국내에 발생했던 기업의 데이터 손실하고 장애, 그다음에 뭐 평균 손실 용량, 다운타임을 경험한 기업들, 복구의 부담과 두려움을 느낀 고객들, 이런 서베이를 한번 해보니까 자, 14조 원이라는 그 비용이 연간 이 손실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요. 손실되는 데이터 용량을 봤더니 1.82테라인데 이게 지금은 한 4테라 정도로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손실과 다운타임을 경험한 기업이 무려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운타임 발생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복구를 못 하려는 거예요. 94%가 무려. 예. 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34년 됐는데 저희가 HADR 솔루션은 93년부터 좀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20년 넘었잖아요. 저희 같은 기업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복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 왜 부담이 크냐?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왜 잘 안 되냐?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업 솔루션과 그다음에 뭐 복제 솔루션들, 복구 솔루션들 이런 솔루션 몇 면을 다 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야, 우리 이거 저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복제가 돼. 야,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백업돼. 우리 이것도 자동으로 백업 받을 수 있어. 정말 빨리 백업이 돼.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 즉 데이터를 백업받고 솟아나는 데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백업 데이터나 복제 솔루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구가 목적이에요. 예,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자, 그런데 백업을 받고 데이터를 솟아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동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뭐 퇴근할 때마다 백업 걸어놓고 퇴근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 자,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하는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백업본이나 소산본을 가져와서 복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전부 다 외부 엔지니어를 불러다가 혹은 내부의 재복구 운영팀에서 이걸 전부 다 수작업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리스토어하는 거, 모의 훈련하는 거, 그리고 리스토어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죄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백업받고 솟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거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과연 복구 가능한 환경이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다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저희가 8년 전에도 계속 떠들어왔어요. 예, 떠들어왔는데 참 지금도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좀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네, 정책적으로 무조건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 복구를 자동으로 해야 되고 무료론도 자동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복구에 대한 의구심과 복잡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복구 절차를 다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가시화를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복구 절차 자동화할 때 다 스크립을 짰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부터 스크립을 짜왔습니다. 짜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현황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이런 것도 다 구축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리스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어떤 복구에 대한 모의 훈련 이런 걸 우리가 상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앱이 어떤 변경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앱을 가동하는 주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들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거나 패치가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이 부분도 반드시 DR 센터 쪽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데이터만 열심히 솟아나고 데이터만 열심히 저 DR 센터 쪽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앱이 안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카카오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DR 센터 다 꾸려놨고, 저는 꾸려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가 있어요. 무조건 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인터뷰에서 나왔었죠. 개발 도구가 DR 센터에 없어가지고 복구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뜻 듣기에는 이해를 못할 텐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앱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DR 센터에. 그래서 제가 나게 되면 DR 센터에서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배포하는, 아니면 소스를 가져서 CI/CD 돌려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앱을 배포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개발 도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복구를 못하게 된 거죠. 즉 이런 뭐냐면 운영 쪽에 대해서 변경 관리를 가해주고 앱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하는 이런 거는 잘하는데 DR 센터 쪽은 그게 동시적으로 안 됐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열심히 DR 센터에 갖다 놓는데 애플리케이션은 DR 센터에 준비가 안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비용 문제가 아까 또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용 문제도 쉽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활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이 업체와 좀 계약을 하셔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액티브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를 여러분 구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비용 저렴하게 DR을 여러분들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DR 센터 건립 자체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자원도 이제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액티브로 구성하게 되면 대기 자원에 대한 비용 낭비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DR 센터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 모의 훈련을 하거나 복구를 할 때 그때마다 자원을 만들어서 모의 훈련을 하거나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한 만큼만 비용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재복구를 여러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복구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제 수작업 복구가 안 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자동으로 재복구 센터를 쪽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해 났던 걸 알람을 해야 되는데 좀 뭐 다 전화로 뭐 알람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한테 어떤 알람을 날리고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자동화할 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 통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서가 아니고 이제 뭐 전자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회사나 담당자들도 수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수만 개의 어떤 리소스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10명도 안 되는 그 운영 인력들이 이거 전부 다 전문적으로 뭐 다 익혀가지고 뭐 복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협력업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 통보하고 2시간 내에 소집하는 뭐 이런 것들 뭐 평상시에 재복구에 대한 훈련도 하셔야 되고 이런 또 절차 이런 것도 다 자동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R을 전환하겠다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복구를 함에 있어서 이 다 수작업으로 복구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원들이 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3만 대, 10만 대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수작업으로 복구를 하겠습니까? 다 이런 부분도 어떤 복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다 복구 자동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원이 나와가지고 3만 대 서버가 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만 대 전원 들어오면 다 키면 되는 거 아니냐. 키면 다 복구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리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원 키면 복구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서비스를 복구해야 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 순서가 다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복구한다고 봤었을 때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이거 한꺼번에 올린다 그래서 서비스 복구가 안 되죠. 맨 처음에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면 즉 스토리지가 준비가 안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동될 때 오류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스토리지가 준비되고 네트워크가 준비가 되고 서버가 준비되고 서버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올리고 이런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복구에 대한 순서를 이해할 수는 이 담당자나 운영자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서버 한두 대 있을 때는 그 절차가 간단했지만 지금 이제 수만 대, 뭐 수십만 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복구 절차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다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복구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동화 툴입니다. 이 툴을 통해서 복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다 만들어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복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백업된 데이터가 항상 가용할 거라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백업된 번을 가지고 리스토어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계치를 보니까 40%가 실패하더라는 거. 자, 그러면 평상시에 백업본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정말 복구가 가능한지 모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모의 훈련을 하려니까 또 과양한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상화를 우리가 같이 응용을 한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용 VM을 하나 만들고 백업본을 리스트하고 서비스 기동하고 업무별로 테스트하고 백업 가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백업본은 리스트해도 안 되더라는 거, 이런 거 다 마킹하고 레포팅하고 이런 과정들을 재복구에 관한 어떤 워크플로우 자동화 툴을 활용을 해서 다 자동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의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떤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더라. 그리고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관리가 안 돼서 복구가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다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유지는 굉장히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DR은 현실은요, 데이터 솟아내면 우리가 많이 추천 맞춰져 있고 거기만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사다가 데이터만 갖다 놓으면 복구가 가능하느니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 운영과 DR 간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차이, 앱은 이제 열심히 운영센터 쪽은 업그레이드 했는데 저 DR 쪽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운영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중에 DR 쪽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DR 기동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즉 뭐냐면 운영점만 열심히 패치하고 운영점만 열심히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DR 쪽은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중에 외주 개발자한테 외주를 줬더니만 외주 개발자가 운영점만 업데이트되고 이 사이트는 DR을 운영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몰라서 DR 센터에서는 업데이트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의 훈련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차이, 그다음에 환경의 차이 때문에 DR 가동을 안 하는구나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모의 훈련 금융권 몇 번 합니까? 1년에? 1년에 4번 하죠. 그죠? 근데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변경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매일마다 바뀌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변경 주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면 모의 훈련 주기도 빨라져야 되는데 모의 훈련을 빨리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DR과 운영 간에 항상 동기하는 거, 변경을 항상 동기하는 거, 이런 주기들도 이제는 거의 실시간성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들도 찾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관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재복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현재 복구가 어느 과정인지, 이건 우리 눈으로 이제 가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재복구에 대한 진척도와 모의 훈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시보드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복구가 되고 있고, RPO, RTO가 모의 훈련해 보니까 어디가 우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자, 재복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메인 중심으로 메인 그 중심 주제로 쿠버네티스 환경 자체를 DR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보호받을 데이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추려야 되겠죠. 예, 첫 번째 etcd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보호받아야 될, 그리고 DR 세터 쪽에 솟아내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DB, 모니터링 DB, 그다음에 로깅 관련한 데이터들, 컨테이너 레파지토리, 이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테이트 풀셋 같은 경우 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퍼시스턴스 볼륨이라고 해서 연구 볼륨을 붙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이 연구 볼륨도 반드시 DR 센터 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모든 환경 배수를 컨피그 맵과 스크립 이 두 가지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경 관리에 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컨피그 맵이나 스크립 정보도 반드시 DR 센터 쪽에 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야물 파일로 다 저장이 됩니다. 이런 야물 파일,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한 인그레스 이런 정보들이 보호받아야 될 데이터고, 여기에 대한 모든 변경점이나 이런 데이터들, 메타데이터라 우리 주로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 DR 센터 쪽에 상시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재복구를 하게 되면 기존 레가시보다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기존 레가시, 물리머신이나 VM에서 현재 가장 DR 센터 운영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변경 관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 관리. 그리고 복구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 클라우드상에다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DR 센터 쪽에 가서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 운영하고 OS 정보가 달라요. 운영 쪽은 OS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 DR 센터 쪽은 옛날 OS가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 최근에 여기는 뭐 버전 4가 돌고 있는데 저쪽 DR 센터 가보니까 옛날에 한 5년 전에 깔아놓고 그다음부터 업그레이드 안 한 거죠. 예, 옛날 버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안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참 기존 레가시는 관리가 쉽지 않아요. 앱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DB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예. 자, 쿠버네티스로 오게 돼서 이를 컨테이너로 해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변경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환경 변수는 컨피그 맵하고 시크릿 두 개로만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뭐 DB가 됐든 뭐 와스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예. 그래서 요 변경점에 대한 관리를 컨피그 맵하고 시크릿 정보 이것만 동기화를 해주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하이퍼바이저와 OS가 달라도 예.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저희가 데모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운영 쪽은 그 VM에서 만든 VM이에요. 근데 요 타겟 쪽 있죠. DR 쪽은 우리가 AWS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희 데모 상황에서 EC2로 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환경도 서로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우리가 복구를 할 거예요. 이걸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운영과 DR 간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만 복제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앱에 대한 버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버전 관리 정보 이것도 전부 다 상시 동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변경 관리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이 쿠버네티스 환경의 DR이 기존 레가시 대비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쿠버네티스 환경을 DR을 어떤 식으로 꾸릴 수 있는지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웜 사이트입니다. 자, 이 웜 사이트 특징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주 센터에 이제 마스터하고 워크노드 뭐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 꾸려져 있고 스토리지에 컨테이너 저장소, 그다음에 퍼시스턴스 볼륨, 관리 DB, 메타 DB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etcd는 마스터에 저장돼 있는데 이 etcd도 반드시 DR 센터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etcd는 1단위로 백업을 둡니다. 로컬에서. 그리고 이 백업본을 가지고 원격지에다가 소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산은 여러분들 이제 일반 백업 솔루션을 가지고 스냅샷을 떠서 소산을 하셔도 되고요. 주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실시간 복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실시간 복제 솔루션 하고 있죠.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DR 센터 쪽에 데이터만 갖다 놓습니다. 이 웜사이트는 데이터만 갖다 놔서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지면 이 소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데이터를 리스토어해서 앱까지 기동하는 이게 바로 웜사이트입니다. 그래서 RTO가 어떻습니까? RTO가 깁니다. 데이터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를 할 때는 서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간에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뭐 일주일 이상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PU는 어떻습니까? RPU는 뭐 내가 실시간 복제 솔루션을 쓴다 그러면 RPU는 이제 거의 제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백업 가지고 소산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경우 뭐 데이터는 뭐 한 달 전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PU, RTO가 좀 긴 게 이 웜사이트의 특징이에요. 자, 웜사이트 상에서 재가 나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복구하는지 복구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재가 났어요. 이렇게 재가 나게 되면 이제 빨리 관리자가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복구를 수작업을 하지 않고 어떤 복구 관련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제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재복구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복구를 해야 되느냐? 컨테이너 저장소하고 메타데이터 다 복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 타겟에 백업본이 있습니다. 이 백업본을 마스터에 이렇게 리스토어를 합니다. 그리고 워크노드가 또 있어야 되겠죠. DR 센터에 워크노드 VM을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든 이미지 같은 거 이미 DR 센터에 미리 갖다 놨다가 얘를 이제 평상시에 운영을 하면 비용을 내야 되니까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한다면 평상시에는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서버도 다 내려놨다가 이제 재복구를 할 때 이때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는 워크노드 VM 쪽에다가 퍼센트 볼륨, 워크노드에서 필요한 퍼센트 볼륨 이 스토리지를 워크노드에 마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기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워크플로우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올라왔으니까 워크노드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조인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파드를 시작을 합니다. 파드가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제. 자, 이렇게 파드가 시작되면 외부 사용자는 DR 센터로 접속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복구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복구 시간은 뭐 수시간에 걸릴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핫사이트입니다. 자, 웜사이트는 데이터만 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핫사이트는 뭐냐면 데이터도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가 있고요. 서비스는 즉각 서비스 체인지가 가능하도록 서버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핫사이트는. 자, 요때 RTO는 수분에서 뭐 1시간, 2시간까지 뭐 좀 근육과 같은 경우는 3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내에 복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요. RPO는 실시간 복제 솔루션을 통해서 제로로 이렇게 또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핫사이트가 재해가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는지 복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해가 났습니다. 자, 관리자가 이제 복구하러 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재복구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합니다. 자, DR 센터 쪽은 이미 서버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서버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한다면 이 VM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비용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데이터 리스터예요. 데이터를 모든 메타데이터와 그다음에 워크노드에 사용할 퍼시스턴트 볼륨 다 마운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기동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조인이 다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드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복구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웜사이트보다 좀 단계가 줄었죠.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DR 센터로 접속을 통해서 서비스를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러 사이트입니다. 자, 미러 사이트가 한 두 가지 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 요 첫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성입니다. 자, 주센터에 마스터가 있고요. 워크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투로. 그리고 얘를 VPN으로 뚫어버려요. DR 센터 쪽하고. 그래서 뭐 DR 센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워크노드만 2대 둡니다. 2대 두고 요 워크노드는 3사로 돼 있죠. 요 그 넘버 태깅된 건 보세요. 3사로 돼 있고 얘를 이 VPN을 통해서 주센터에 있는 마스터로 조인합니다. 조인을 해서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액티브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 구성이 실제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런 구성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구성도 있고 가능하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 때는요.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원격지간끼리 구성을 한 거예요. 보조센터는 워크노드만 있어요. 자, 요럴 때 주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워크노드 1, 2, 3, 4까지 이 파드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파드를 몇 개를 배포해야 됩니까? 최소 4개를 배포해야 돼요. 4개 배포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쿠버네티스가 파드를 배치할 때 스케줄러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뭐 메커니즘에 의해서 랜덤하게 막 배치를 하거든요.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쿠버네티스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배포시키는 옵션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균등하게 배포를 하게끔 옵션을 걸어야 되고 이 배포를 해야 될 파드는 워크노드보다 반드시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기 워크노드 1, 2, 3, 4가 있어요. 근데 3, 4는 저 DR 센터에 있어요. 근데 이 파드를 딸랑 2개만 배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에만 배포되고 3, 4에는 배포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센터가 재해가 나게 되면 보조센터는 파드가 기동 안 되기 때문에 액티브 서비스가 불가능해져요. 자, 이래서 반드시 이 파드는 워크노드 수보다 그 이상으로 반드시 배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옵션 중에 균등 배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요때 주센터가 재해가 되면 마스터가 사라지잖아요. 보조센터는 워크노드가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가 있는 파드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적으로는 액티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주센터와 보조센터가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단에 또 GSLB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GSLB나 이런 것도 이중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일단 뭐 액티브로 구성한 데모 요 구성 아닌 다른 걸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VPN 속도가 고속이어야 돼요. 요 VPN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 워커노드는 마스터하고 항상 통신을 합니다. API 통신을 하기 때문에 요게 VPN 느리잖아요.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 보조 상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응답 속도가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VPN 자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러 사이트, 액티베이트로 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RPU, RTO 다 제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완전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 재복구 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자, 주센터, 마스터, 워크노드 있고 보조센터는 워크노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센터가 만약 차이가 났어요. 주센터가 저에게 나게 되면 서비스 가동은 가능한데 물론 이 마스터가 장애 나버리면 예,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재배포도 안 되고 이 파드에 대한 스케줄링, 스케일아웃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조센터에서 서비스는 돌아가지만 보조센터에서 뭘 해야 되냐? 마스터를 올려야 됩니다. 예. 자, 그 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리자는 와서 재복구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마스터로 쓸 VM을 만들어서 기동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컨테이너 저장소하고 메타데이터를 마스터 쪽에 리스토어 해주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올라오면 워크노드는 마스터에 조인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자는 새롭게 DR 센터에서 올라온 마스터로 접속을 통해서 기존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다시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뭐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받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제외가 나더라도. 자, 액티브 두 번째 사이트. 자, 요즘은 이제 이런 사이트를 저희가 구성하게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오늘 데모 요걸 보여드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센터가 있고요. 보조센터가 있는데 이제 호스트 멤버 구조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 쿠버네티스만 가지고 안 됩니다. 참고로 요 구성은 쿠버네티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쿠버네티스에서 테넌시 구분하고 테넌시를 나눌 때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별로 나누잖아요. 그거 말고 클러스터별로도 테넌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실제적으로 이 멤버 클러스터에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 클러스터를 두 개를 각각 운영을 합니다. 주센터에서 하나, 보조센터에서 하나. 예. 자, 그리고 호스트 클러스터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UI에서 관리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다 호스트 클러스터에 합니다. 예. CI/CD를 즉 호스트 클러스터에 돌린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멤버 클러스터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할 수 있어요. 예, 동시에. 주센터하고 보조센터가 맞아야 되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이 항시 같이 동기화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자, 그래서 동시에 앱을 배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액티브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호스트 클러스터가 나게 되면 호스트 클러스터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센터에서 호스트 클러스터를 복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 클러스터에서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트 풀셋의 PV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조센터 쪽에 실시간 복제가 돼야 됩니다. 뭐 이건 블럭 복제, 파일 복제하고 데이터베이스 자체 리플리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 동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RPU, RTO 다 제로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주센터가 제일 낮다 그러면 호스트 클러스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호스트 클러스가 날아가게 되면 뭐 어떤 일을 못하는지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요 CI/CD를 통해서 주센터와 보조센터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은 배포하는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스트 클러스터가 망실이 되게 되면 GUI로 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다 못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 뭐 이런 것들 못해요. 예, 그다음에 통합 계정 관리, 뭐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 못합니다. 이제 클러스터 조회 이런 것도 못해요. 예, 단 가동 중인 이 서비스만 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멤버 클러스터도 아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CLI로 멤버 클러스터 들어와서 각각 클러스터별로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잘 수는 있는데 UI에서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는 제가 낫다. 그럼 보조센터에서 호스트 클러스터를 가동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센터가 제해놨습니다. 제해나면 이제 관리자가 이제 뛰어와야죠. 뛰어와서 제휴복구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호스트 클러스터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이 버추얼 머신 준비된 거 골든 이미지를 이용해서 호스트 클러스터에 필요한 VM을 올립니다.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 호스트 클러스터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파드들, 호스트 클러스터도 필요한 파드들이 있거든요. 뭐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는 것들, CI/CD 이런 것들 다 파드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드를 기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존의 멤버가 호스트 클러스터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호스트 클러스터가 짜놨기 때문에 나의 마스터 주인이구나 하고 이 기존의 멤버 클러스터가 호스트 클러스터로 조인해서 관리를 받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호스트 클러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콘솔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복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재해복구 비교를 해봤습니다.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 자, 구성 방식 웜, 핫, 액티브 스탠바이입니다. 미러는 액티브, 액티브예요. 초기 구성 복잡도 웜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토리지만 갖다 놓으면 돼요. 데이터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핫 사이트 서버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단 서버는 이제 VM을 내려놓는 거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러 사이트 좀 복잡합니다. 호스트 멤버 구조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목표 RTM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웜 사이트 일주일 이내입니다. 핫 사이트는 24시간 이내. 그리고 미러 사이트는 이제 뭐 RTO 자체가 없죠. 그냥 제로예요, 제로. 미러 사이트에서 복구하는 거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혹은 호스트 클러스터, 그것만 복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목표 RPO를 볼게요. 웜 사이트 한 달 이내입니다. 핫 사이트는 RPO를 제로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루 정도 뭐 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여러분도 데이터 소선 솔루션을 뭘 쓰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자, 미러 사이트는 RPO 제로입니다. 제로고 만약에 복구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무중단으로 1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비용, 당연히 웜 사이트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가 이제 가장 고가입니다. 대신에 가용성 가장 뛰어나죠. 자,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영속성을 가져다주는 솔루션과 그 다음에 파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재해복구를 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과 타겟 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실시간 복제, 뭐 리플렉스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할 때 자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동 복구를 위한 MDRM 이런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스 솔루션들 아까 호스트 멤버 구조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아코디언 툴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EKS가 됐든 AKS가 됐든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가 됐든 뭐 VMware 탄주가 됐든 뉴타니스 카본이 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희가 데모도 여기 이제 주센터 있죠. 이 주센터에는 아코디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보조센터의 쿠버네티스는 EKS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거 저희가 복구하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이따. 그리고 이제 장애를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으로 페이로하는 뭐 MCS 뭐 이런 솔루션들 포트폴리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구축부터 시작해서 재복구, 환경 이런 것들 뭐 저희 쪽으로 맡겨주시면 쉽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다 마치고요. 저희 그 김범승 과장이 실제적으로 데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로 호스트 멤버 구조로 온프라미스 그다음에 DR 센터는 저희가 AWS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AWS 간 액티브 구성과 제해놨을 때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복구하는 이 데모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데모 시연을 진행할 멘텍의 김범성입니다. 데모는 다음 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액티브 DR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코디언 호스트 클러스터를 통해 주센터, DR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하고 서비스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센터 장애가 발생된 상황에서 서비스 영향도를 확인해 보고 장애 조치를 위해 DR 센터를 액티브 상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센터의 장애가 복구된 이후 DR 센터의 데이터를 주센터로 복제시키고 주센터를 액티브 상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모 환경 이해를 위해 구성도를 함께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센터는 멘텍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DR센터는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센터는 하이퍼바이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DR센터는 AWS EC2 인스턴스와 EK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 관리 역할을 하는 아코디언 호스트 클러스터는 액티브, 패시브 상태로 DR 구성이 되어 있고, 호스트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리플릭스를 통해 DR 센터로 실시간 파일 복제되고 있습니다. 운영자의 아코디언 콘솔 접속은 GSAB를 통해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각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는 액티브 이중화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멤버 클러스터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아코디언에서 컨테이너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서비스 호출은 GSAB를 통해 분산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DR 운영 자동화를 위해 각 센터에는 MDRM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호스트, 멤버 클러스터를 위한 대역,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대역, 파일 복제와 MDRM을 위한 대역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코디언 어드민 co.kr로 접속하여 주센터 접속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코디언 호스트 클러스터의 글로벌 대시보드를 통해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 있는 호스트 클러스터와 각 센터에 구성된 멤버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정보에는 각 클러스터의 리스트와 함께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클러스터를 클릭하면 클러스터 대시보드로 이동하며 파드 볼륨 같은 자세한 쿠버네티스 리소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이중화 방식은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센터별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아코디언 호스트 클러스터는 각 멤버 클러스터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아코디언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각 멤버 클러스터에 통캣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생성할 카탈로그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배포할 클러스터는 액티브 이중화로 구성된 주센터의 멤버 클러스터와 DR센터의 멤버 클러스터로 설정하겠습니다. 배포할 클러스터와 함께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도 함께 지정해줍니다.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각 센터별로 저장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카탈로그 배포 리소스 설정에서는 쿠버네티스 리소스 매니페스트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노출을 위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타입을 노드 포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이 클러스터 이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환경 변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배포 리소스 설정이 끝나고 파이프라인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는 배포할 깃 주소를 입력하고 빌드한 이미지가 각 멤버 클러스터의 이미지 저장소에 푸시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태스크를 설정한 뒤 카탈로그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카탈로그를 실행시키고 이력 탭에서 파이프라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면 입력된 깃 주소에서 소스를 체크아웃하고 소스 빌드를 시작하고, 빌드된 패키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합니다. 그리고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각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에 정상적으로 배포됩니다. 이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배포된 샘플 애플리케이션에는 실행 중인 멤버 클러스터 이름이 받게 되었습니다. GSLB는 라운드 로빈으로 설정되어 있어 새로 고침할 때마다 각 멤버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 센터에 장애 상황을 발생시키고 주 센터 장애 감지 후 DR 센터를 주 센터로 승격해 보겠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리플렉스를 통해 실시간 복제되어 MDRM의 운영 자동화 기능으로 RTO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MDRM 콘솔에 접속하여 주 센터에서 DR 센터 전환 시나리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주 센터에 장애가 발생이 되고 주 센터 호스트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는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아코디언 웹 콘솔에 접속해 보면 호스트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메인과 IP 주소 둘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액티브 구성 덕분에 중단 없이 서비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시 MDRM으로 돌아와 DR 센터 전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액티브 이중화 구조를 통해 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호스트 클러스터 장애로 인해 멀티 클러스터 관리가 어려워졌고 새로운 앱이나 수정된 앱을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를 DR 센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DR 센터로 실시간 복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DR 센터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코디언 어드민 co.kr로 접속하여 호스트 클러스터가 접속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R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글로벌 대시보드를 보면 주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는 non-ready 상태로 장애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코디언 웹 콘솔 도메인이 아닌 IP 주소를 통해 접속해 보겠습니다. 주 센터 주소로는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DR 센터 주소로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주센터가 복구되었다면 이제 주센터 전환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애 복구 동안 쌓인 DR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 데이터는 리플렉스를 통해 DR 센터에서 주센터로 복제되었습니다. MDRM 콘솔에 접속하여 DR 센터에서 주센터를 액티브 상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DR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는 모두 종료가 되고 데이터 복제도 중단시키게 됩니다. DR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아코디언 웹 콘솔 도메인으로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주센터 주소로도 연결이 불가능하고 DR 센터 주소도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서비스에 접속해보면 아직 주센터는 장애가 복구된 상황이긴 하지만 MDRM에서 주센터를 액티브 상태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서비스는 DR 센터로만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다시 MDRM 콘솔로 돌아와 주센터 전체 기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센터의 전체 기동과 함께 주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 데이터를 DR 센터로 실시간 복제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주센터의 전체 기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요청을 하면 주센터와 DR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을 라운드 로빈하여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코디언 어드민 co.kr로 아코디언 웹콘솔에 접속하여 멤버 클러스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시보드의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해 보면 주센터 멤버 클러스터가 레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R 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 기동을 종료시켰기 때문에 DR 센터 호스트 클러스터의 IP를 통한 접속이 불가능하고 주센터 호스트 클러스터 IP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주센터의 장애가 복구된 이후 DR센터의 데이터를 주센터로 복제시키고 주센터를 액티브 상태로 전환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코디언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 주센터 장애 상황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빠르게 장애 복구 시간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